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특별한 관계의 함정이라는 제목의 글, 그 발췌문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흔히 특별하다고 여기면서 막 추구하는 그런 관계들이 있잖아요. 근데 왜 때로는 그게 좀 공허하게 느껴지거나, 문제를 일으키는지 그 이면을 좀 들여다보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 탐구를 통해서는 이 글이 설명하는 관계의 역학, 특히 그 자아랑 죄책감, 이게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하는 건지, 그리고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진정한 연결과는 어떻게 다른지 이걸 좀 명확히 이해해보는 걸 목표로 삼아 보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깊이 들어가 볼까요? 이 글은요, 우리가 보통 사랑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좀 상당히 다른 시각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우선 크게 두 가지 사랑을 딱 나누죠. 네, 맞습니다. 핵심은 그거예요. 소위 특별한 사랑, 그러니까 이 글에서 말하는 자아에 기반한 사랑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이라고 비유되는 완전하고 순수한 사랑, 이 둘 사이에 어떤 극명한 대조를 보여주는 거죠. 이 글에 따르면 전자는 본질적으로 무언가를 얻으려는 약간 이해타산적인 관계일 수 있다는 거고요. 반면에 후자만이 정말 완전하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진짜 충족감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경험하는 뭔가 주고받고 조건을 따지는 그런 관계는 이 글의 관점에서 보면 진짜 사랑하고는 거리가 멀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네요. 여기서 그 자아의 역할이 참 흥미로운데요. 관계를 맺는 동기 자체가 좀 순수하지 않다고 보는 것 같아요. 맞아요. 여기서 자아는 단순히 그냥 나라는 의식이 아니라 뭐랄까 분리감이나 결핍감에 기초한 어떤 사고 체계를 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아는 오직 얻기 위해서만 관계를 맺고 심지어 상대를 자기 옆에 묶어두려고 죄책감이라는 걸 도구로 쓴다고 분석을 하죠. 더 나아가서는 분노가 오히려 관계를 형성한다. 이렇게 믿는다는 상당히 좀 도발적인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분노가 친구를 만든다니? 정말 역설적인데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어떤 논리일까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뭐 사랑이나 매력으로 사람을 이렇게 끄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그 이면에는 죄책감을 탁 심어놔서 관계를 유지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자아의 근본적인 착각이 있는데 나는 다른 사람한테 무슨 짓을 하든 영향을 받지 않아. 이런 믿음이 있대요. 그래서 자기 안에 부정적인 감정, 특히 분노를 자꾸 밖으로 던진다고 설명을 합니다. 이게 바로 그 죄책감과 분노로 얼룩진 특별한 관계들이 계속 끝없이 이어지는 이유다. 이렇게 보고요. 근데 좀 이상한데요. 왜 사람들은 그런 죄책감 같은 것에 끌리는 걸까요? 본문에서는 죄책감의 병적인 매력, 이걸 제대로 봐야 한다 이렇게 말하던데요. 글쎄요. 그 매력의 실체를 밝은 데서 제대로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적을 해요. 어둠 속에서 그냥 어렴풋이 느끼는 것에 괜히 가치를 부여해 왔다는 거죠. 제대로 떡 직면하면 그 추함을 알게 될 텐데 말입니다. 그리고 이게 희생이라는 개념하고 또 연결이 되는데 이게 또 재밌어요. 아, 희생이요. 네네, 그 특별한 관계에서 자주 나오는 말이긴 하죠. 네, 보통 자아는 스스로를 희생자라고 여기면서 관계를 맺잖아요. 내가 널 위해 이렇게까지 하는데 뭐 이런 식이죠. 근데 이 글은 그 희생이 실제로는 상대방한테 죄책감을 요구하는 아주 은밀한 공격이라고 분석을 합니다. 공격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구조에서는 진짜 용서가 불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용서를 해버리면 관계를 지탱해온 그 죄책감, 공격, 이 고리가 끊어지잖아요. 그러면 상대를 잃는다고 자아가 믿기 때문에 용서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관계를 유지하는 방식 자체가 공격이다. 정말 좀 충격적인 관점이네요. 게다가 몸하고 마음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경향도 지적하죠. 그렇습니다. 자아한테 관계라는 건 그냥 몸이 같이 있는 상태, 그거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은 각자 그냥 사적인 영역으로 남겨두고 뭐 마음이 어디를 향하든 무슨 생각을 하든 상관없이 몸만 옆에 있으면 된다. 이런 식이죠. 아, 그건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같이 있는데 실제로는 완전히 단절돼 있다는 뜻인가요? 바로 그겁니다. 자아는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가까이 있으면 외로움이 해결될 거다.
하지만 정작 마음과 마음이 진짜 연결되는 거, 진정한 소통은 위험하다 혹은 버려질 수 있다. 이렇게 속삭인다는 거죠. 결국 몸의 결합을 통해서 오히려 마음의 분리를 유지하고 그 관계에 필요한 죄책감을 계속 붙잡아두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몸이 함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진정한 연결은 아니라는 점을 아주 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함정에서 벗어날 길은 뭘까요? 이 글이 제시하는 대안 같은 게 있나요? 네, 있습니다. 바로 진정한 소통과 용서입니다. 죄책감이라는 게 사실 소통을 막으려고 존재하는 건데 진정한 소통이 딱 이루어지면 죄책감은 힘을 잃는다고 말합니다. 이걸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거룩한 순간이라는 개념인데요. 거룩한 순간이요? 어떤 거죠? 네, 뭐랄까 숨기는 것 하나 없이 마음이 완전히 열리고 누구도 배제하지 않고 모든 것을 용서하는 그런 순간을 말합니다. 이 순간에는 그 분리감이 사라지고 외로움이 극복되면서 우리 모두가 본질적으로는 하나이고 완전하다는 걸 깨닫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완성이 곧 우리 모두의 완성이다. 이런 거죠. 자, 오늘 살펴본 내용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 글은 근본적으로 두 가지 관계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어떤 결핍감, 자아에 기반해서 죄책감이나 희생, 분리 이런 걸 이용하는 특별한 관계. 그리고 다른 하나는 완전함에 기반한 진정한 사랑, 소통, 용서를 통한 연결. 이렇게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네, 맞습니다. 핵심 메시지는 어쩌면 이거 같아요. 죄책감이나 희생 같은 그런 어두운 감정들은 여러분의 본성, 이 글에서 말하는 거룩한 마음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 그리고 물리적으로 그냥 같이 있다는 것이 곧 진정한 소통이나 연결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네요. 이 이야기들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마음을 가장 크게 움직인 부분은 어떤 거였나요? 그리고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 진정한 소통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